거의 모든 것의 역사. 오래전부터 우리는 유럽에 살던 현대인이었던 크로마뇽인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자신들보다 앞서 와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을 서쪽 끝까지 밀어냈고, 밀려난 네안데르탈인은 바다에 빠지거나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크로마뇽인들이 유럽의 동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미 서쪽 먼 곳까지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 당시의 유럽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테터솔의 말이었다. 그들은 서로 자주 부딪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럽으로 들어올 때와 유럽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크로마뇽인의 도착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시기가 비교적 온화하던 기후가 다시 오랜 혹독한 추위로 돌아서 버린 고기후학에서 부틀리의 기간이라고 알려진 때였다는 점이다. 그들이 뭐 때문에 유럽으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기후가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네안데르탈인이 새로 도착한 크로마뇽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주장은 비록 적기는 하지만 알려진 증거와는 맞지 않는다. 다른 것은 몰라도 네안데르탈인들은 강인했다. 그들은 수만 년 동안 극지방을 찾아다니던 몇 사람의 과학자들이나 탐험가들을 제외한 현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빙하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을 동반한 폭설이 자주 있었다. 기온이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일도 흔했다. 북극곰들이 남부 영국의 눈 쌓인 계곡을 어슬렁거렸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날씨는 적어도 현대의 시베리아 겨울만큼 혹독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고통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30살을 넘긴 네안데르탈인들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였다. 그러나 종으로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겼고 실질적으로는 불멸의 존재였다. 그들은 지브롤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적어도 10만 년을 살아남았고, 어쩌면 그보다 2배쯤 오래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고. 매우 성공적인 종이었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모습이었는가는 불확실한 논란거리로 남을 것이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이 둔하고 꾸부정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다니던 유이언으로 전형적인 동굴인이었다는 것이 인류학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과학자들이 그런 시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다. 1947년에 사하라에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프랑스 출신 알제리아인 화석학자 카미유 아람부르는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비행기 날개 밑으로 들어갔다. 앉아서 쉬고 있는 동안에 열 때문에 타이어가 터지면서 갑자기 기울어진 비행기가 그의 상체에 심한 충격을 줬다. 파리로 돌아와서 목 부위에 대한 X선 검진을 받던 그는 자신의 척추가 꾸부정하고 몸집이 거대한 네안데르탈인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생리적으로 원시인에 가까웠거나 아니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후자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크게 바뀌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대륙에 새로 도착한 호리호리하고 극도로 민첩한 호모사피엔스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충분한 지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발간한 책의 대표적인 설명에 따르면 현대 인류는 더 좋은 옷, 더 좋은 불, 더 좋은 집으로 이러한 장점,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건강한 육체를 보완했다. 한편 네안데르탈인들은 여전히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10만 년 동안 성공적으로 생존하도록 해줬던 바로 그 점들이 갑자기 극복하기 어려운 결점이 되었다는 주장이 된다. 무엇보다도 네안데르탈인은 현대 인류보다 훨씬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다. 어느 추정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1.8리터였고 현대인은 1.4리터이다 싶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와 우리가 겨우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는 옛날 호모 에렉투스의 차이보다도 더 큰 것이다. 우리의 뇌가 더 작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해명이다. 인류 진화 과정에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없었다는 것이 진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몸집이 크고 적응을 잘하고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까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은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앨런소는 다지역 기원설이라고 알려진 그런 대안리론의 선구자이다. 그런 리론에 따르면 인류의 진화는 연속적이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하이데베르겐시스로 진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다. 결국 현대의 호모 사피엔스는 단순히 더 옛날에 호모에서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호모 에렉투스는 별개의 종이 아니라 그저 전환기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인들은 중국에 살던 고대의 호모 에렉투스 선조의 후손이고 현대 유럽인들은 고대 유럽의 호모 에렉투스의 후손이다. 다만 내 경우에는 호모 에렉투스는 없었습니다. 소의 말이었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쓸모가 없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호모 에렉투스는 단순히 우리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종의 사람만이 아프리카를 떠났고 그 종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믿습니다. 다지역 출현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 아프리카, 중국, 유럽,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을 이르는 구세계 전체에서 비슷한 진화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이 인류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버릴 수 있었던 인종차별주의적 시각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96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칼턴 쿤이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현대 인종들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근본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뜻이었다. 그런 주장은 아프리카의 부시먼, 칼라하리산이 더 적절한 이름이다. 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과 같은 현대 인종들은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더 원시적이라는 불편했던 과거의 주장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종은 본래부터 더 진화했고 일부 인종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종에 속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극히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그런 주장이 널리 유행했다. 지금 나는 1961년 타임 라이프 출판사에서 라이프지의 기회 연재물을 모아서 발간한 인류의 서사시라는 유명한 책을 가지고 있다. 그 책에는 로디지아인은 25,000년까지도 살아있었고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일 수도 있다. 그들의 뇌 크기는 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했다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싶사.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호모 사피엔스에 가까운 종으로부터 더 최근에 갈라졌다는 것이다. 선은 자신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인종차별주의를 암시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나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는 인류 진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은 문화와 지역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했다.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만 갔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었다.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옮겨 다녔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잡종 교배에 의해서 유전 물질을 공유했다는 것이 틀림없지요. 새로 도착한 사람들이 도착민들을 몰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합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쿡이나 마젤란이 처음으로 외딴 지역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즐겨 이야기했다. 마젤란은 그 모험가, 항해하는 모험가였죠. 옛날 그 근대 시대. 그들은 다른 종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같은 종을 만났던 겁니다. 선은 화석 기록에서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부스럽고 연속적인 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페스탈루나에서 발굴된 대략 3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한 두개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처럼 생겼지만 어떤 면에서는 호모 사피엔스처럼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전통주의자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갑자기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화해왔던 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골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잡종교배의 증거이겠지만 화석을 근거로 그런 사실을 증명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1999년에 포르투갈의 고고학자가 24,5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는 4살 정도의 어린이 유골을 발견했다. 그 유골은 전체적으로는 현대 인류처럼 보였지만 몇 가지 옛 인류, 어쩌면 네안데르탈린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유별나게 단단한 다리뼈, 확실한 삽자국, 무늬가 남은 이빨. 모두가 인정하진 않지만 네안데르탈린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 두개골 뒤쪽에 움푹 들어간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러싱턴 대학의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권위자인 에릭 트링카우스는 그 아이가 혼혈아라고 주장했다.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의 잡종교배의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네안데르탈린과 현대 인류의 특징들이 혼합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떤 반대론자가 말했듯이 노새가 앞쪽은 당나귀를 닮고 뒤쪽은 말처럼 생기지는 않았다. 이안 테터솔은 그 유골은 덩치가 큰 어린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 사이에 일종의 불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식적으로 성공적인 자손을 남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이 서로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주 가깝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똑같지는 않은 종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말은 6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당나귀는 62개를 가지고 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얻은 후손은 생식적으로 쓸모가 없는 6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번식력이 없는 노새가 생기는 것이다. 그는 생물학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렇게 다르면서도 똑같은 종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화석 기록 때문에 과학자들은 점점 더 유전학적 연구,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방법에 집착하게 됐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1964년에야 발견됐지만 1980년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몇몇 천재들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일종의 분자시계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를 통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마다 부모의 DNA와 뒤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의 핵 DNA보다 220배나 더 자주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친 유전적 형태를 알아내고 추적할 수가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속도를 분석하면 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유전적 역사와 관계를 밝혀낼 수가 있다.
1987년에 고 앨런 윌슨이 이끌던 버클리 연구진은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서 해부학적으로 현대 인류가 출현한 것은 지난 14만 년 전의 아프리카에서였고 오늘날의 모든 인류는 그 집단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혀냈다 싶다. 그 결과는 다지역 출현선에 대한 심각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싶지. 가장 특이한 사실은 연구에 사용했던 아프리카인들이 사실은 지난 수백 년 사이에 유전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흐려졌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이었다는 것이다. 너무 특이해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돌연변이의 빈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1992년에 이르러서 그 연구 결과는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유전 분석 기술은 계속 개선됐고 1997년에는 뮌헨 대학의 과학자들이 최초의 네안데르탈인 남자의 팔뼈에서 DNA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싶어. 이번의 결과는 확실했다. 뮌헨 연구에서 네안데르탈인의 DNA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어떤 DNA와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네안데르탈인과 현대 인류와 아무런 유전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 결과는 다지역 출현설에 대한 정말 심각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2000년 말에 네이처를 비롯한 학술제들이 53명을 대상으로 한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현대 인류는 지난 10만 년 이내 아프리카에 살던 1만 명 이내의 사람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그 직후에 화이트헤드 연구소와 MIT 유전체 연구소의 소장인 에릭 랜던은 현대의 유럽인들은 물론이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까지도 2만 5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수백 명을 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발표했다.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현대 인류는 놀라울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5마리의 침팬지로 구성된 사회 집단의 다양성이 전체 인류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성보다 더 크다는 어느 전문가의 표현이 그런 뜻이다. 우리 모두가 최근에 아주 작은 집단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시간과 규모가 모두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지역 출현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학예 학자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근거가 거의 없었던 다지역 출현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서부 뉴사우스웨일즈의 고대 몽고인들이 제공해준 거의 무한에 가까운 놀라움을 간과한 것이었다. 2001년 초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손과 그의 동료들은 몽고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골에서 DNA를 추출했다고 보고했다. 그 유골은 6만 2천 년 전의 것이었고 그 DNA는 유전적으로 독특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몽고인은 해부학적으로는 우리 모두처럼 현대적이지만 멸종된 유전적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늘날의 인류에게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모든 현대인들처럼 그 사람이 가까운 과거에 아프리카를 떠났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놨지요. 소는 기쁨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는 더욱 이상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의 생물 인류학 연구소의 집단 유전학자인 로절린드 하딩은 현대인의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아시아인들과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들 중에서 두 가지 변이가 흔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베타글로빈 유전자,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베타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담은 유전자 영역으로 실제로 5%만이 코돈이고 나머지 95%는 잡동사니 정크 유전자이다.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연 변이를 연구하면 유인원들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아프리카인들에게서는 그런 변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런 변종 유전자가 현대의 호모사피엔스가 그 지역에 도착하기 훨씬 전이었던 20만 년보다 더 오래전의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자바인을 비롯해서 오늘날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고대의 사람 속이었다는 것이다. 혼란에 빠진 나는 옥스퍼드의 벤버리가의 오래된 벽돌 건물에 있는 연구소로 하딩을 찾아갔다. 그곳은 빌 클린턴이 학생 시절을 보냈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하딩은 브리스베인 출신의 작고 밝은 성격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 쾌활하면서도 진지한 드문 성격의 소유자였다. 모르겠습니다. 옥스퍼드셔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 수 없는 베타글로빈 서열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물어봤을 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유전자 기록은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 기원서를 뒷받침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전학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는 옥스퍼드셔에서 아시아에서 기원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짐작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매우 어지럽고 우리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2002년 초에 우리가 만났을 즈음에 브라이언 사이키스라는 또 다른 옥스퍼드 과학자가 이브의 7달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발간했다. 그는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현재 살아있는 거의 모든 유럽 사람들은 단 7명의 여성으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의 제목인 이브의 7달들은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로 알려진 1만 년에서 4만 5천 년 전에 살았었다. 사이키스는 그들에게 우르슬라, 크세니아, 자스민 등의 이름과 상세한 가족관계까지 밝혀졌다. 우르슬라는 어머니의 둘째였다. 첫째는 그녀가 2살이었을 때 표범에게 빼앗겨버렸다. 그 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하딩은 어떻게 대답할까를 궁리하면서 웃었다. 글쎄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업적은 인정해 주어야겠지요.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죠. 크게 웃은 그녀는 더 집중해서 말했다. 하나의 유전자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그렇게 명백한 사실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에게 도달하게 되겠지요. 그 사람이 우르슬라이거나 타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DNA에 다른 정보를 선택해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런던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을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따라가 봤더니 결국 존 오그루트의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로부터 런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스코틀랜드 북부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물론 런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높다. 하딩에 따르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유전자는 서로 다른 고속도로이고 우리는 이제 막 그 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유전자가 모든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유전자 연구는 믿을 수가 없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주 믿을 만한 연구입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부터 쉽게 유추해내는 결론들입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대략 95% 정도 맞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양측이 모두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에 조금씩의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다양한 이주와 분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아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아주 오래된 DNA를 추출하는 연구 결과를 신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됐다. 네이처에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오래된 유골이 진품인가를 어떻게 알아내는가라는 동료의 질문을 받은 화석학자가 유골을 혀로 바꾼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23. 네이처의 글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현대 인류의 DNA 상당량이 유골로 옮겨져서 연구가 쓸모없게 되어버리게 된다. 하딩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렇죠.
이미 상당히 오염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요. 그녀가 말했다. 단순히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오염이 됩니다. 그 근처에서 숨을 쉬기만 해도 오염이 되고요. 우리 실험실의 물에 의해서도 오염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DNA 속에서 숨쉬고 있는 셈이랍니다.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시료를 얻으려면 완벽하게 깨끗한 조건에서 발굴을 해서 그곳에서 바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시료를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장을 의심스럽게 보아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하딩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적은가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한 곳을 소개할 수 있다. 그곳은 케냐의 나이로비 남서쪽에 있는 푸른 은공산 근처이다. 우간다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나이로비를 벗어나면 낮은 지역이 펼쳐지면서 행글라이더에서 보듯이 엷은 푸른색의 아프리카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장관을 만나게 된다. 그곳이 바로 동아시아로부터 5,000km를 가로지르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아프리카가 아시아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 판균열 지역이다. 건조한 계곡을 따라서 나이로비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때 크고 멋진 호수 옆에 있었던 올로르게셀리에라는 고대 유적지가 있다. 호수가 사라진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1919년에 J.W. 그레고리라는 지질학자가 광물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다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 분명한 이상할 정도로 검은 돌들이 널려 있는 넓은 지역을 발견했다. 그는 이안테터솔이 이야기해준 아슐리안 도구의 생산지를 찾아낸 것이었다. 예기치 않게 2002년 가을에 내가 직접 그 특별한 유적지를 찾아보게 됐다. 나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케냐에 갔었다. 나는 CARE 인터내셔널이라는 자선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 내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인류의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초청자들이 나에게 올로르게셀리에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줬다. 유적지의 이름을 흔히 올로리카살리에라고 쓰기도 한다. 공식적인 케냐의 문서에도 그렇고 당시에 방문을 소개한 내 책에도 그렇게 썼다. 아마 소개한의 오타가 아닐까? 그러나 이안 테터솔에 따르면 올로르게셀리아가 옳은 이름이다. 그레고리가 발견한 이후로 올로르게셀리에는 20년 동안 방치됐다가 유명한 부부 지질학자 루이스와 메리 리키가 발굴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작업은 끝나지 않고 있다. 리키 부부가 발견한 것은 4만 제곱미터의 지역에서 약 12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거의 100만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도구가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것은 주석 지붕을 덮은 큰 구조물로 덮여 있고 방문객들의 무차별적인 도구를 막기 위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도구들이 생산자들이 남겨두고 리키 부부가 발견한 모습 그대로 놓여져 있다. 안내자 역할을 해줬던 케냐 국립발굴관의 세심한 젊은 직원인 질라니 은갈리에 따르면 당시에 도끼를 만들 때 사용했던 수정이나 흙 요석은 부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저곳으로부터 그런 돌을 옮겨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적지의 반대 방향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올로르게슬렐리에와 올레사쿠트라는 두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두 산은 모두 하나름의 돌을 옮겨오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흑요석. 이 흑요석의 이 요자가 그 요일할 때 요자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요일. 18.